어, 어머니? 나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직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든요. 그날은 평일 오후 2시쯤이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참 좋은 날이었죠. 사람도 거의 없는 산 중턱 오솔길을 저는 회장님이랑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낙엽이 사각사각 밟히고 바람이 살살 불어오는데 그때 저는 그냥 그래도 인생이 이렇게 잠깐은 따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이런 날은 역시 산이 최고야. 회장님이 그렇게 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그분 팔을 살짝 끼고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러게요. 평일이라 사람도 없고 좋아요. 이런 날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길 끝에서 제 인생이 뒤집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잠시 침묵.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모퉁이를 도는 순간 맞은편에서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남자가 여자의 배낭을 들어주고 있었고 둘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밝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멀리서 볼 땐 그냥 젊은 연인 같았어요. 산도 같이 타고 얘기도 나누고 부럽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죠. 그런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앞에서 오는 그 여자의 옆모습이 낯이 익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모습 어디서 많이 봤는데 가슴이 서서히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설마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스치는데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그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우리 수진이. 그때 저는 진짜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여기서 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갔던 애가 왜 여기 산 중턱에 그것도 남자랑 같이 있는지. 끼고 있던 회장님 팔에서 제 손이 스르륵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입은 벌어졌다가 겨우 다물어졌다가 말은 안 나오고 숨만 가쁘게 쉬어졌어요. 수진아? 제가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게 제 목소리가 맞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숨이 막혀서 가슴이 꽉 조여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충격이 바로 이어졌어요. 제 옆에 있던 회장님이 며느리 옆에 서 있던 그 남자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굳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이러는 거예요. 도윤아, 여기에 왜? 도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쾅 하고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도윤? 회장님 아들. 저 남자가 회장님이 말하던 그 아들이라고? 며느리 옆에 서 있는 그 남자. 웃으면서 배낭을 들어주던 그 사람. 그 사람이 회장님의 아들이라니요. 아버지, 남자가 힘없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가 산 공기 속에서 묘하게 울리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산길 한가운데 저랑 회장님, 며느리, 그리고 그 남자. 우리 네 사람이 마주 서 있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무도 다음 말을 잊지 못했어요. 바람 소리만 쌩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고 사람 숨소리는 전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회장님 아들과 함께 사네? 이 생각 하나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회장님도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옆을 힐끗 보니까 그분 주먹이 꽉 쥐어져 있더라고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고 턱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얼굴은 못 봤지만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이 됐어요. 그 남자 도윤이라는 사람도
아버지 눈을 피하듯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요. 잠시 침묵.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회장님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려가자. 저는 겨우 목이 떨어지는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어요. 산 아래로 내려가는 내내 그 아이 둘을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어요. 수진이랑 그 남자는 아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을 거예요. 발이 땅에 붙은 사람들처럼요.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계속 걸어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얼마나 됐을까? 언제부터였을까? 우리 손녀는? 아픈 우리 태수는? 그리고 제일 견디기 힘든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나도 지금 이럴 자격이 없는데. 그날 우리 네 사람의 비밀이 한꺼번에 드러났어요. 저와 회장님, 그리고 며느리와 도윤. 금지된 관계들이 서로 얽혀 있다는 걸. 그날 산길 한가운데에서야 우리가 모두 알게 된 거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도, 우리 집안도, 그리고 제 마음까지도요. 산에서 내려와 집 문을 열었을 때 그날따라 집이 더 어둡게 느껴졌어요. 햇빛은 그대로 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도 공기가 눌려 있는 것 같았어요. 거실 한가운데에는 우리 태수가 앉아 있었어요. 휠체어에 몸을 기댄 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녀왔어, 태수야. 태수가 고개를 살짝 돌리면서 웃어 보였어요. 엄마, 수진이 많이 힘들죠? 늘 자기보다 남 걱정부터 하는 애였어요. 그 말이 더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수진이는 말없이 남편 쪽으로 다가가 따뜻한 물을 받아 얼굴을 닦아주고 몸을 조심조심 돌려 씻겨주고 또 저녁 식사까지 챙기고 있었어요.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 휠체어 움직이는 소리, 그 사이에 묻혀있는 수진이의 작은 숨소리들이 이 집의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서는 손녀 하늘이가 색연필로 종이를 꾹꾹 누르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종이 위에는 휠체어에 앉은 아빠, 그 옆에서 손을 잡고 있는 자기 모습이 그려져 있었죠. 그때 하늘이가 고개를 들더니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 언제 나?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쉽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른인 저도 장담을 못하는 일을 아이 앞에서는 또 괜찮다고 말해줘야 하니까요. 제가 머뭇거리는데 부엌에서 나오던 수진이가 하늘이 옆에 앉았어요. 하늘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웃는 얼굴을 만들어 보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나오면 우리 세 명이 같이 놀이터 갈 거야. 미끄럼틀도 타고 그네도 타고 알지? 입은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멀리 어디를 보는 것처럼 공허해 보였어요. 정말로 그날을 믿는 눈빛이라기보다 하늘이를 안심시키려고 애쓰는 사람 얼굴이었죠. 하늘이는 그 말을 그대로 믿는 표정이었어요. 응. 그럼 내가 더 예쁘게 그려야겠다.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그림 속 아빠 얼굴을 더 진하게 색칠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미안함과 답답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집은 더 조용해졌어요. 태수는 약을 먹고 잠들었고 하늘이도 금세 잠들었어요. 거실 불은 거의 꺼지고 부엌 쪽에서만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싱크대 앞에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그릇을 씻는 물소리와 유리컵 부딪히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죠. 그때 싱크대 옆에 둔 핸드폰에서 빛이 번쩍하고 들어왔어요. 진동도 짧게 울렸어요. 수진이가 고무장갑 한쪽을 벗고 손을 대충 닦더니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이런 문자가 떠 있었어요. 오늘은 괜찮았어?
이름을 보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낮에 산에서 마주쳤던 그 사람, 도윤이겠구나. 제 머릿속에 그 얼굴이 바로 떠올랐어요. 수진이는 한참 동안 그대로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뭔가를 길게 적었다가 다시 전부 지우고 또 몇 글자를 적었다가 또 지웠어요. 결국 아무 말도 보내지 못한 채 핸드폰 화면을 꺼버리더니 다시 싱크대로 돌아가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그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깨가 아까보다 더 내려앉은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더는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수진아. 제가 부르자 수진이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물소리만 잠깐 멈춘 것처럼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태수랑 하늘이가 있는데 제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정말 그 남자를 사랑하니? 아니지. 수진이는 눈을 내리깔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얼굴에 여러 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듣고 싶었던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쉽게 비난할 수 있는 말도 아니었어요. 그래, 알겠다. 저는 거기까지만 말하고 더 묻지 않았어요. 돌려서 할 수 있는 말은 많았지만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날 집안 공기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어요. 아픈 아들, 아빠가 언제 나을지 묻는 손녀, 그리고 두 개의 삶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수진이. 그 셋을 한 집에 두고 있는 제가 어쩐지 제일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집안 구석구석에 말하지 못한 비밀들이 내려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숨을 크게 한번 쉬어보려고 해도 가슴 한가운데가 자꾸 걸리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집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산에서 마주쳤던 네 사람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겉으로는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이미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한 걸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회장님을 처음 만난 것도 사실은 산 때문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숨 좀 쉬어보겠다고 동네 사람 따라 산악회 모임에 처음 나간 날이었죠. 박 여사님 여기에요. 오늘은 새로 오신 분도 계세요. 산악회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있었고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나와봤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데 그 중에 유난히 또렷한 목소리가 하나 들렸어요. 아, 그럼 우리 동갑내기네요. 잘 오셨어요. 여기 제 옆으로 서요. 처음이면 내려갈 때 좀 도와드릴게요. 그게 바로 회장님이었어요. 등산복도 깔끔하게 입고 모자도 챙겨 쓰고 딱 봐도 이 산이 낯설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죠. 산행이 시작되고 한 줄로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다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더라고요. 누구는 관절이 아프다. 누구는 손주가 셋이다. 주식이 떨어졌다. 물가가 올랐다. 저는 그냥 웃으며 듣기만 했어요. 괜히 내 사정 말하다가 울 것 같아서요. 한참을 오르다 보니 사람들 사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줄이 엉성해졌어요. 저는 어느새 맨 뒤쪽에 떨어져 있었고 그때 회장님이 뒤를 돌아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속도 너무 빠른가요? 괜찮아요. 제가 좀 느려서 그렇죠, 뭐. 그럼 우리 둘이 그냥 천천히 갑시다. 정상은 도착만 하면 되는 거지. 누가 먼저 가나 겨루는 데가 아니니까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그 나이에 속도를 맞춰줄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맙기도 했고요. 둘이 나란히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순자 씨도 혼자 사신 지 오래됐어요?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남편은 좀 일찍 갔어요. 아들은 사고로 저렇게 됐고요. 며느리랑 손녀랑 셋이서 지내요. 제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는데 말끝이 자꾸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와요. 집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많아져서요. 여기라도 올라오면 잠깐은 잊혀요. 회장님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자기 이야기도 꺼내더라고요. 저도 비슷합니다. 여자 사람 하나 보내고 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져서요. 회사는 시끄러운데 집에 들어가면 사람이 없는 느낌이라. 그래서 산에 붙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이 그냥 등산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어딘가 텅 빈 데를 안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도 회장님은 아드님도 있고 회사도 있고 저보다는 든든하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회장님이 헛웃음을 한번 치더라고요. 아들이라고 다 든든한 거 아닙니다. 하는 집 보면 속만 더 타죠. 회사도 있긴 한데 늙어보니까 회사가 사람 대신 안아주지는 않더라고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가진 게 많아 보이는 사람인데 속은 나랑 비슷하게 허전하구나 싶었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산악회가 있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게 됐어요. 올라갈 땐 몸 얘기를 했고 내려갈 땐 마음 얘기를 했어요. 어제는 아들이랑 또 한바탕 했네. 우리 집 며느리는 속은 착한데 어쩔 때 보면 너무 지쳐있는 얼굴이라 뭐라 하기도 미안해요. 서로의 속사정을 조금씩 꺼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말을 덜 골라서 하게 됐어요. 저는 남들한테는 잘 안 하던 태수 이야기, 수진이 이야기, 하늘이 이야기까지 꺼냈어요. 회장님도 자기 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은 잘하는데 사람 마음을 헷갈리게 만드는 아들이라고. 그때는 몰랐죠.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우리 수진이랑 얽혀 있을 거라고는. 저한테 산은 원래 혼자 올라가는 곳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오늘 산악회 나오시죠? 그 한마디를 기다리게 됐어요. 집에서는 아픈 아들, 어린 손녀, 지친 며느리까지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 뿐인데 산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니까요. 그렇게 저와 회장님은 서로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이가 됐어요. 누가 먼저 호감이었는지, 누가 먼저 다가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날 문득 산길을 같이 걷는 이 사람이 혼자보단 덜 외롭게 느껴졌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수진이가 등산을 다니기 시작한 건 우리가 다 알게 모인 자리에서가 아니었어요.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 애는 우리 몰래 오늘은 회사에 좀 나가봐야 해서요. 이렇게 말하고 집을 나선 날이 있었어요. 어느 평일 아침이었어요. 태수는 침대에서 재활 운동하느라 힘들어하고 있었고 하늘이는 유치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수진이가 주방에서 도시락 같은 걸 챙기더니 일하는 옷 비슷한 걸 입고 나왔어요. 어머니 오늘 사장님이 평일인데도 사람이 부족하다고 잠깐만 나와달라고 하셨어요. 점심 무렵까지 다녀올게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 너무 무리하진 말고. 태수는 내가 볼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 제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웃었어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그때 그 웃음이 어딘가 이상하게 가볍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일하러 가는데 마음이 가볍다는 눈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게 그 애의 숨 쉴 구멍이라는 생각까진 못했죠. 그날 수진이는 출근길이 아니라 산으로 향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말 가끔이었지만 그렇게 출근한다고 말하고 산악회 쪽으로 발길을 돌린다는 걸 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몇 번 본 사람들,
그리고 처음 보는 얼굴들이 섞여 있었대요. 아, 오늘도 오셨네요. 요즘 자주 나오시네요. 산악회에서 본 어느 아주머니가 수진이에게 그렇게 말을 건넸다고 하더군요. 자주는 아니에요. 그냥 가끔 숨 좀 쉬고 싶을 때요. 수진이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걸 저는 나중에 그 아주머니 입에서 직접 들었어요. 그때 뒤쪽에서 낯익은 남자가 한 명 더 다가왔대요. 오늘도 오셨네요, 수진 씨. 지난번에 무릎 괜찮으셨어요? 그 사람이 도윤이었어요. 회장님 아들. 저는 그때 그 현장에 없었지만 나중에 여러 사람 입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살짝 당황한 얼굴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아, 네. 지난번에 잡아주셔서 덜 미끄러졌어요. 덕분에 별일 없었어요. 그날이 둘이 제대로 말을 섞은 첫날이었다고 했어요. 산을 오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자기 속도대로 흩어지고 젊은 사람들끼리 조금 앞서 나갔대요. 그 앞줄 한가운데에 수진이와 도윤이 나란히 서 있었고요. 원래 무슨 일 하세요, 수진 씨? 도윤이 먼저 말을 걸었대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해요. 아침에는 집안일하고 낮에는 일하고 좀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그럼 오늘도 일 나가는 거였어요? 응이라고 말은 하고 나왔는데요. 수진이가 그 말을 하면서 혼자 피식 웃었다고 하더군요. 사실은 오늘은 그냥 쉬려고요. 집에서는 쉴 데가 없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이 잠깐 조용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산에 오신 거구나. 여긴 숨 쉴 데가 많죠. 그렇게 한두 마디씩 오가는 동안 수진이는 점점 긴장을 풀고 자기 얘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대요. 시어머니도 계시고 남편은 사고 나고 나서는 혼자 못 움직이니까 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근데 가끔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싶어요. 며느리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그런 날이요. 그 말을 듣고 도윤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는 걸 저는 나중에 수진이 입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선 그냥 수진 씨로 있어요. 다른 이름들은 잠깐 내려놓고 그 한마디가 수진이한테는 얼마나 크게 들렸을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집에서는 누구한테도 못하던 말을 산에서는 조금씩 꺼내게 되고 집에서는 누구도 물어봐 주지 않던 걸 산에서는 누군가가 먼저 물어봐 주고 그게 그 애를 조금씩 다른 쪽으로 끌고 가고 있었던 거죠. 물론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수진이가 오늘 일은 어땠어? 라는 제 말에 짧게 웃으면서 네, 그냥 뭐 늘 똑같았어요. 라고 대답했을 때도 정말로 카페에 다녀왔다고 믿었어요.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 아이가 말한 일이 실은 집에서 벗어나 숨 쉬던 시간이었고 그 숨 쉬는 시간에 도윤이라는 사람이 조용히 함께 서 있었다는 걸요. 수진이는 자주 나간 게 아니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말 참다가 더는 못 버티겠다 싶을 때 오늘은 출근 좀 해야겠다 하고 집을 나온 날들이었어요. 그렇게 가끔씩만 수진이는 우리 몰래 산에 올라갔고 그 가끔이 쌓여서 어느 순간 선을 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선을 넘은 장면을 제가 직접 본 날이 바로 그 가을 산길 어머니 하고 부르던 그날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전부 우리 눈에서 살짝 비켜난 그 애의 작은 도망이었을 뿐이었어요. 산길에서 네 사람이 그대로 얼어붙어 서 있던 시간은 아마 몇 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게는 한참, 아주 한참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먼저 입을 연 건 회장님이었어요.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순 없지. 근처 산장이라도 가서 얘기를 하자. 목소리는 최대한 가라앉혀 있었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걸 겨우 눌러 담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요, 거기 가서 얘기해요. 수진이와 도윤이는 서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친 채 우릴 따라 내려왔어요. 그렇게 네 사람은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찻집에 들어가 마주 앉게 됐어요. 작은 테이블 하나를 두고 저와 회장님이 한쪽, 수진이와 도윤이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창밖에는 가을 나무들이 보이고 찻집 안에는 은은한 커피 향이 났지만 그 향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더군요. 먼저 말을 꺼낸 사람도 사실 회장님이었어요. 언제부터였냐?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감정이 너무 선명해서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도윤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마른 침만 삼키고 있었어요. 말문이 막힌 건 수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게 수진이가 더듬거리며 말문을 열다가 눈가를 붉히더니 결국 고개를 숙여버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수진아. 제가 이름을 불렀어요. 대신 욕이라도 한마디 쏟아내고 싶었는데 결국 입 밖으로 나온 건 그저 평소처럼 부르는 소리뿐이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건지 알지?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화를 내고 싶은데 아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창밖 보던 태수, 아빠 언제 나으냐고 묻던 하늘이 얼굴이 그대로 겹쳐 보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는 그 말만 반복했어요.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쥔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회장님이 수진이가 아니라 도윤이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넌 가정이 있고 회사를 이을 녀석이. 그 말이 방안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넌 뭐 할 말 없냐, 도윤아? 도윤이가 겨우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장님이 비웃듯 웃었어요. 잘못했단 말은 누구나 하지. 언제부터냐고 물었잖아. 언제부터 남의 집 며느리 손잡고 산을 타고 다녔냐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 말이 단지 분노만이 아니라 실망과 자책까지 섞여 있다는 걸 느꼈어요. 도윤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정확히 언제부터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수진 씨가 처음엔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었는데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어요. 맞다. 힘들어 보이지. 내 눈에도 매일 힘들어 보였으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태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늘이도 모르고 있고 너는 그 둘의 세상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생각을 했니? 제 말에 수진이가 눈물을 뚝 떨어뜨렸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숨이 너무 막혀서요. 어디선가 살고 싶다는 생각이 한 번 나니까 거기서 멈추질 않더라고요. 변명인 거 알아요. 그래도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데 또다시 미워하면서도 이해가 됐어요. 회장님이 낮게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숨 막힌단 말은 너희 엄마들, 아버지들 세대도 평생 했던 말이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보고 다시 아이들을 번갈아 보더니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쨌든 애들 둘은 내가 정리하겠다. 그 말이 너무 세게 들려서 제가 반사적으로 말렸어요. 회장님, 정리를 한다니요. 무슨 말을 그렇게. 우리 태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늘이는 더더욱 모르고 이 아이들 잘못으로만 돌리기엔 사실 제 속마음에는
다른 생각도 있었어요. 우리도 떳떳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산에 같이 다니면서 집에는 제대로 말 안 했으면서 그 생각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어요. 그 말은 우릴 전부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말이니까요. 회장님이 제 쪽을 잠깐 보더니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 씨. 그래서 내가 정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둘도, 저의 둘도. 이대로 두면 다 망가져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누가 먼저 시작했든 선이 어딘지 몰라서 넘었든 결과는 뻔히 보이는 일이었어요. 잠시 후 회장님이 도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윤아, 너는 회사로 와라. 일 얘기는 회사에서 하자. 그때까지 이 일은 일단 여기까지다. 더 깊어지기 전에 끊어야 한다. 수진이는 그 말을 듣고 더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 회장님, 태수한테는 하늘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이건 저 혼자 죄인이면 돼요. 제가 그 말에 바로 잘랐어요. 아니야, 수진아. 이 일은 혼자 죄인이 되는 것도 혼자 용서받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누구 하나 내쫓는다고 끝나는 일도 아니야. 태수는 널 믿고 살고 있고 하늘이는 너만 바라보는데 지금 당장은 그 둘부터 지켜야 해. 제 말에 수진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내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우리가 그 찻집에서 결정한 건 어쩌면 아주 단순했어요. 지금 이 일은 밖으로 새지 않게 막아야 한다. 그래서 더 망가지기 전에 여기서 끊어야 한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한 번 선을 넘은 사람들한테 끊어라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리는지도 그렇다고 계속 두는 건 더 큰 벌이라는 것도요. 그날 산장 찻집을 나올 때 네 사람 모두 처음 산길에서 마주쳤을 때만큼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놀라움으로 얼어붙었다면 이때는 각자 짊어진 죄책감과 선택 때문에 더 무겁게 굳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날 우리가 조금만 덜 솔직하거나 조금만 더 비겁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날 서로의 비밀을 다 본 사람들이 됐고 그날 이후로 모든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날 산장 찻집에서 나올 때 회장님은 마지막에 도윤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회사로 와라. 거기서 얘기하자. 그 말투가 너무 단단해서 저는 그날 밤 내내 불안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회장님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조용히 제게 들려줬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진짜 끝을 향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회장님 말로는 그랬어요. 그날 오전 회장님은 도윤이를 따로 부르게 했대요. 회의실도 아니고 자기 집무실로요. 커다란 책상 하나, 벽 가득한 서류들, 그리고 큰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 풍경. 그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회장과 임원 후보로 마주 앉았다고 했어요. 앉아라. 회장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도윤이는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의자 끝에 걸터 앉듯이 앉았다고 하더군요. 잠시 문서 넘기는 소리만 났대요. 그러다 회장님이 책상 위에 한 서류를 툭 내려놓으면서 말했대요. 이게 내 이력이다. 실적도 괜찮고 프로젝트 성과도 나쁘지 않다. 이사 자리 올릴 만은 하다. 순간 도윤 얼굴에 잠깐 희미하게 기대 같은 게 스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그 표정을 바로 지워버렸죠. 근데 한 가지가 문제다. 내 사생활. 회장님이 의자를 뒤로 젖히고
도윤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대요. 유부녀랑 산에 다니는 이사, 유부녀랑 메시지 주고받는 이사, 그게 우리 회사 간판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도윤이 그제야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자 회장님이 차갑게 잘났다고 했어요. 안 그러겠습니다는 말은 지금 이 자리 말고 내가 처음 선 넘기 전에 했어야 할 말이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회장님이 서류철을 하나 더 꺼내면서 말했대요. 해외 지사 이사 자리 원래 너한테 줄 생각이었다. 도윤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답니다. 해외 이사요? 그래. 새로 여는 지사라 중요하다. 성과만 내면 너 앞으로 몇 년은 편하게 간다. 집도 회사에서 지원해준다. 아이 교육도 좋고 내 와이프도 좋아하겠지. 도윤의 목에서 마른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릴 것 같다고 회장님은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본론이었죠. 조건이 있다. 회장님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한번 두드리면서 말했대요. 지금 그 여자와의 관계 깨끗하게 끊어라. 다시는 만나지 마라. 산이든 메시지든 뭐든 다 유부녀랑 계속 얽혀 있으면 자리도 회사도 집도 다 잃는다. 내가 안 끊으면 내가 강제로 끊어야 한다. 그 말이 곧 협박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걸 도윤도 알았겠지요.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많이 힘듭니다, 아버지. 제가 조금만 숨통이 되어주고 싶었을 뿐인데. 회장님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말했다더군요. 숨통? 내 숨통 트자고 누군가의 집을 더 조여놓는 거다. 그 여자 남편은 지금 휠체어에 앉아 있다. 딸애는 아빠 언제 나으냐고 묻고 있고, 내가 거기서 숨 쉬겠다고 들락날락하는 동안 누가 그 집 숨통을 쥐고 있는지 제대로 봐라. 그 말에 도윤이 입을 다물었다고 했어요. 잠시 후 회장님이 의자에서 몸을 조금 앞으로 내밀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너한텐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하나는 이사 자리 받고 해외 나가서 내 가정이랑 새로 살 길 찾는 거. 다른 하나는 지금처럼 감정에 끌려다니다가 회사에서도 잘리고 집에서도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신뢰 잃고 모든 걸 잃는 거. 이 둘 중에 골라라. 애 갖지 말고 어른답게. 도윤은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다고 했어요. 결국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장님은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했어요. 지금도 결정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이사냐? 무슨 가장이냐? 그렇게 말은 했지만 아버지 마음이 어디 한 구석은 또 아팠겠지요. 회장님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해줬어요. 그래도 순자 씨, 이 나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실을 보여주는 것 뿐이더라고요. 감정 말고 숫자와 자리와 집, 유부녀랑 계속 만나면 자리도 회사도 집도 다 잃는다는 걸 애한테 분명히 말해줘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쪽에서는 수진이의 답답한 마음이 이해가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태수랑 하늘이가 떠오르고 거기에 또 아버지이자 회장인 사람의 입장까지 들으니 누구 한 사람만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곧 도윤이가 수진이에게 어떤 말을 하러 올 거라는 걸. 그게 이별이든 도망이든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이제 두 사람 사이에 현실이라는 단어가 칼처럼 끼어들었다는 걸요. 그날은 겉으로 보면 늘 있던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에 수진이는 유니폼 비슷한 옷으로 갈아입고 앞치마를 가방에 챙기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카페에 사람 좀 많을 거래요. 점심 피크 지나고 정리까지 도와달라고 해서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와. 하늘이는 내가 데려오고 태수는 내가 볼 테니까 걱정 말고. 하늘이는 유치원 가기 전에 엄마 옆에서 깡충거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딸기 우유 사와. 수진이는 그 말에 웃으면서 대답했죠. 알았어, 딸기 우유. 그렇게 수진이는 정말로 출근을 했어요. 아침부터 점심까지 카페에서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손님들 오고 가는 소리에 섞여서 땀을 흘리며 일했대요. 문제는 일이 끝나고 난 다음이었어요. 나중에 수진이 입으로 들은 얘기지만 그날 문 닫을 시간이 다가올 즈음 핸드폰에 메시지가 하나 왔대요. 가게 앞 골목에 있어요. 잠깐만 나올 수 있어요? 발신자는 도윤이었죠. 수진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사장님에게 뒷정리는 제가 할게요라고 말하고 마지막 컵 몇 개를 씻고 나왔다고 했어요. 카페 불을 부분적으로 끄고 뒷문을 잠그고 나와 가게 옆 골목으로 돌아섰을 때 거기 가로등 불빛 아래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다고 했어요. 운전석 쪽 창이 살짝 내려가더니 도윤 얼굴이 보였대요. 타요. 수진이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야 조수석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탔다고 했어요.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카페 안의 소음, 거리의 소음은 한꺼번에 멀어지고 둘의 숨소리만 가까워졌죠. 처음 몇 분은 둘 다 말이 없었다고 했어요. 도윤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고 앞만 보고 있었다고 하고 수진이는 가방 끈만 괜히 쥐었다 폈다. 별 의미 없는 동작만 반복했대요. 그리고 드디어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나를 불렀어요. 그 말에 수진 가슴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대요. 그날 일 때문에요? 산에서 본 것부터 우리가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도윤이 천천히 말을 이었답니다. 해외 지사 이사 자리 원래 나한테 줄 생각이었대요. 근데 조건이 생겼어요. 조건이요? 당신이랑 여기서 끝내라는 거. 차 안의 공기가 한 번에 무거워졌다고 했어요. 도윤이 숨을 한 번 고르고 다시 말했대요. 내 가정은 지켜야 할 것 같아요. 아이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버지 말대로 거길 버릴 용기는 나한텐 없어요. 그 말이 수진 가슴에 그대로 꽂혔대요. 난 입술을 깨물고 있다가 수진이 겨우 말을 이었답니다. 여기에 이 관계에 제 인생을 거의 다 걸었는데요. 도윤이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대요. 알아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당신은 내게 숨통이었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내 전부는 아니었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간신히 고개를 돌려 창밖만 봤다고 했어요. 숨통이었지만 전부는 아니다. 골목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에 비쳐 번지는 걸 보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하더군요. 그럼 난 도대체 뭐였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도윤이 마지막처럼 말을 정리했어요. 효진 씨,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더 가면 당신 남편도, 당신 아이도, 우리 집도 다 무너져요. 수지는 더는 할 말이 없어서 가방을 꼭 쥐고 있었대요.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요. 산에도 나오지 말고. 그게 당신한테도 나한테도 그나마 덜 나쁜 길 같아요. 그게 끝이었어요. 수진이 조수석 문을 열고 내려 문을 닫을 때 쿵 하는 소리가
둘 사이의 마지막 끈까지 끊어버리는 소리처럼 귓가에 남았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수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시계를 한번 보고 물었죠. 오늘은 좀 늦었네. 카페에 손님이 많았나 보구나. 수지는 신발을 벗다가 잠깐 멈칫하더니 웃는 얼굴을 만들어 대답했어요. 네, 오늘은 좀 바빴어요. 정리까지 하느라요. 그 말만 들었을 땐 정말 그런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날 카페 근처에서 차에 타고 내렸다는 얘기를 듣고 수진 입으로 직접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알았어요. 그날 그 아이는 일을 하러 나갔다가 퇴근길에 자기 인생의 한 장을 껐다가 오는 길이었구나. 출근을 했다가 조금 늦게 들어온 날. 그 하루가 수진 인생에서 가장 크게 돌아버린 날이었어요. 도윤이가 해외로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건 회장님 입을 통해서였어요. 다음 주에 나갑니다. 지사 자리 결국 맡기기로 했어요. 회장님이 그렇게 말할 때 저는 그게 우리 집에도 하나의 끝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 진짜 정리되겠구나. 그 애도 우리 집도. 근데 인연이라는 게 참 단순하게 끊어지질 않더라고요. 그 일이 있던 날도 겉으로 보면 평범한 하루였어요. 수진이는 평소처럼 아침에 하늘이를 보내고 태수 돌보고 점심쯤 카페로 출근했어요. 저녁 무렵이 되자 하늘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왔고 저는 집에서 저녁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죠. 어머니 오늘은 카페에서 마감까지 하고 오라네요. 새로 온 아르바이트가 일을 아직 잘 몰라서요. 조금 더 늦을 수도 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단단한 표정이었는데 그땐 그냥 피곤해서 그러겠거니 했죠. 그래, 너무 늦지만 말고 택시는 타고 들어와. 저는 그 말만 해줬어요. 하늘이는 옆에서 텔레비전 만화 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태수는 휠체어에 기대 앉아 창밖만 보고 있었죠. 그날 밤 수진이는 그 후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제게 천천히 들려줬어요. 카페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손님이 거의 빠져나가고 정리만 남았을 때였대요. 핸드폰이 짧게 진동하더니 화면에 낯익은 이름이 떴다고 했어요. 오늘 나 떠나기 전날이에요. 딱 한 번만 더 얼굴 보고 싶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처음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다고 했어요. 안 나갈래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요. 근데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올리고 가게가 점점 텅 비어갈수록 마음 한쪽이 계속 건드려졌다고 했어요. 이대로 안 봐도 난 평생 이 얼굴을 잊지 못하겠지. 그렇다면 딱 한 번이라도. 결국 수진이는 핸드폰을 다시 들고 짧게 답을 보냈다고 했어요. 어디 계세요? 몇 분 뒤 답이 왔어요. 가게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골목 끝에 작은 모텔 간판 보일 거예요. 그 근처 주차장에 있어요. 수진이는 그 문장을 보고 한 번 더 망설였대요. 가지 말자. 여기까지만 하자.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발은 이미 카페 뒷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고 했어요. 가게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나온 뒤 골목을 따라 걸어 내려가는데 어두운 하늘 아래로 붉은 네온 간판이 보였대요. 값싼 모텔 이름이 몇 글자 꺼진 채로 깜빡이고 있었고 그 옆 작은 주차장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다고 했죠.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도윤이 내려섰다고 했어요. 예전보다 좀 더 마른 얼굴,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눈. 둘은 잠시 길가에서 서서 마주보기만 했대요. 오늘 아니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서요. 도윤이 먼저 말했대요. 수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고 했어요. 떠나신다면서요. 정말 가는 거예요? 네. 이번 주 안에 나갑니다. 아버지랑 다 정리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바람이 한번 스쳐 지나가고 나뭇잎이 바닥에 또각하고 떨어졌대요. 마지막으로 밥이라도 같이 먹을래요? 도윤이 그렇게 제안했을 때 수지는 그 말이 반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래요. 마지막이니까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니까.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수진이가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만 말했죠. 단둘이 밥을 먹고 많이 울고 서로 욕도 조금 하고 서로를 미워한다고도 말하고 그러다가 싸구려 모텔에 들어갔어요. 그날 밤은 우리 둘 다 없는 사람처럼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 아들도 아닌 그냥 잠깐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처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론 도저히 이해가 안 됐고 또 한편으론 숨 좀 쉬고 싶다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알아서 차마 더 몰아붙이지도 못했죠. 어머니 그날 이후로 저 그 사람 다시 본 적 없어요. 연락도 안 했고 번호도 지웠고 거기까지가 제가 만든 제 인생의 바닥 같았어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수진이가 집에 들어온 건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2시가 다 되어 있었죠. 문 여는 소리가 나길래 제가 나가봤어요. 오늘은 진짜 늦었네. 손님이 많았나 보다. 수지는 온몸에 카페 냄새와 바깥 공기를 묻힌 채 서 있었어요.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은 조금 붓기까지 했는데 저는 그냥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내 마감하고 정리까지 하느라요. 죄송해요. 너무 늦었죠.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더니 하늘이 자는 방에 가서 한참 동안 아이 얼굴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이 도윤이 이 땅에서 보낸 마지막 밤이었고 수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깊이 무너진 밤이었다는 걸요. 다음 날 도윤은 공항으로 떠났고 우리는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하는 척 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수진 얼굴에는 끝났다는 자각과 함께 어딘가 전부를 비워내고 돌아온 사람의 표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해외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건 출국 날이 이미 지나고 난 뒤였어요. 어제 나갔습니다. 회장님이 그냥 그렇게만 말했어요. 공항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떤 얼굴로 비행기를 탔는지는 굳이 묻지 않았어요. 이제 저에 둘 얽힌 일은 어쨌든 한번 끊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죠. 며칠 뒤 회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순자 씨, 사내는 이제 둘이 가봅시다. 그 말이 참 묘하게 들렸어요. 예전 같으면 떨렸을지도 모를 말인데 그땐 오히려 차분했어요. 그래요. 이제라도 우리부터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그날 우리는 예전에 단체 산행 나가던 그 산이 아니라 조금 더 완만한 동네 뒷산 산책로로 갔어요. 사람도 많지 않은 평일 오후 낙엽이 잔뜩 쌓여 있는 흙길을 둘이 천천히 걸었어요. 처음에는 각자 자식 이야기부터 꺼냈어요. 아들 태수는 아직도 창밖 많이 보나요? 회장님이 그렇게 묻길래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놈은 원래 생각이 많은 애였어요. 몸까지 갇혀버리니까 생각만 더 많아진 거죠, 뭐. 며느리는요? 그 질문에서 회장님 목소리가 아주 조금 조심스러워졌어요. 숨은 좀 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긴 하는데 그래도 예전처럼 막 어딜 도망갈 때가 아니라 그냥 우리 집 안에서 버티고 있어요. 잠시 걷다가 제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 아들도 마음이 편하진 않겠죠. 예, 회장님이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이제 며느리랑은 정리된 거니까요. 그건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애들도 회장님 아들도 서로 다신 엮이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해서일 거예요. 그렇게 한참 아이들 이야기, 집 이야기, 앞으로 살 국리 이야기를 하면서 산책로를 왕복으로 한 바퀴 돌았어요. 산 아래 작은 카페에 내려왔을 때 회장님이 커피를 한 잔 사주시겠다고 했어요.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앞으로는 며느리 가게에서 얻어먹고요. 둘이 창가 자리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데 한동안 말이 없어도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창밖에는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고 길 건너 아이 셋이 낙엽을 밟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회장님이 머뭇거리면서 말을 꺼냈어요. 순자 씨, 예, 우리가요. 애들 일은 이만큼 정리한 것 같네요. 아직 완전히는 아니어도 살 수 있을 만큼은요. 제가 그렇게 받았어요. 회장님이 손에 들고 있던 머그컵을 한번 빙글 돌리더니 조심스럽게 제 쪽을 보며 웃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얘기도 조금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 말에 가슴이 살짝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얘기요? 회장님이 한번 숨을 고르고 아주 솔직해진 얼굴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 산에서 순자 씨 봤을 때부터 이 사람하고는 말이 좀 통하겠다 싶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순자 씨도 그렇고 집안 사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끝까지 말을 못 꺼냈지요. 저도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말 꺼낼 형편이었으면 진작에 했겠죠.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애들 일도 어느 정도 자리 잡을 거고 앞으로 제가 순자 씨 인생에 계속 끼어들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됐네요. 그 말에 저는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지만 쉽게 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회장님이 탁 하고 마음을 굳힌 사람처럼 한마디를 딱 꺼냈어요. 그래서요, 순자 씨. 우리 이제 제대로 같이 살 생각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 복잡한 말이면서도 또 아주 단순한 말이었어요. 거창한 문장도 아니고 무릎을 꿇는 것도 아니고 반짝이는 반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말이 제 가슴에는 청혼으로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한동안 답을 못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아픈 태수 얼굴, 하늘이 웃음소리, 수진이 설거지하던 뒷모습, 그리고 산길을 함께 걷던 저와 회장님 모습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제가 입이 떨어지지 않다가 겨우 말했어요. 제가 아직 떳떳한 사람은 아니에요. 회장님이 바로 대답했어요. 저도 떳떳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혼자 남아서 남은 날 다 보내야 벌을 다 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 쥔 인연은 이제 손에서 놔줬으니 남은 날이라도 서로 기대면서 살면 어떻겠나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살짝 고였어요. 회장님, 예, 우리 애들도 괜찮을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속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혼자 버티는 모습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하늘이는 할아버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좋아할 거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참 말은 참 쉽게도 하시네요.
안 그러면 못합니다. 이런 말. 둘이 한번 눈을 마주보고 웃었어요. 오래된 사람들끼리 조용히 합의하는 웃음이었어요. 잠시 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이 나이에 또 혼자 버티다 가라면 그것도 너무 서운할 것 같으니까요. 회장님 얼굴이 그제야 조금 풀렸어요. 고맙습니다. 순자 씨. 고맙긴요. 이제 서로 외로울 때 기대는 사람 하나 생기는 거죠, 뭐. 둘 다 크게 웃지도 않았어요. 그저 작은 웃음이 입가에 살짝 번지는 정도였지만 그 웃음 안에는 앞으로 남은 길을 혼자가 아닌 둘로 걸어보자는 조용한 합의가 들어 있었어요. 제 결혼식은 작게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결국 꽤 큰 결혼식이 되어버렸어요. 호텔 야외 정원 잔디 위에 하얀 의자가 줄지어 놓이고 앞쪽에는 흰 천과 꽃으로 꾸민 아치가 서 있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머님 오늘 진짜 예뻐요. 수진이가 그렇게 말해주는데 어색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웃음이 그냥 나더라고요. 앞줄에는 정장 차림의 태수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축하해요. 짧게 한마디 하는데 그 한 줄이 그동안 버틴 세월을 다 보상해 주는 것 같았어요. 옆에서 하늘이는 꽃바구니 들고 계속 손을 흔들었죠. 할머니, 나 꽃 뿌릴 거야, 잘 봐. 수진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차분하게 웃고 있었어요. 딱 시어머니 결혼식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며느리 얼굴이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마운지 가슴이 꽉 차더라고요. 사회자가 신랑 신부 입장한다고 말하고 저는 회장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천천히 걸어갔어요. 양옆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꽃잎이 날리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아, 나도 이런 날이 또 오는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날 뻔해.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을 때 멀리서 보니 도윤이가 와이프, 아이와 함께 와 있었어요. 잠깐 수진이를 한번 훑어봤지만 괜히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수진이 얼굴은 조용했고 자연스러웠어요. 서로 인사하는 걸 멀리서 살짝 봤는데 그냥 딱 그 자리에서 필요한 만큼 처음 본 사람들처럼 예의를 지키고 넘어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정도 말투도 조용하고 단정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불안이 스르륵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 이제 다들 자기 자리 찾아가는구나. 굳이 내가 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후로는 정말 온전히 제 결혼식이었어요. 태수는 사람들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 계속 웃고 있었고 하늘이는 식장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사진을 잔뜩 찍혔고 수진이는 하객들을 챙기고 저를 보면서 박수를 쳐줬어요. 어머니 오늘 잘하셨어요. 예쁘셨어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어요.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앞줄에 태수, 수진, 하늘이가 서 있고 조금 뒤쪽에는 도윤과 그 가족이 서 있고 맨 위에 회장님과 제가 서 있었어요. 사진사가 말했죠. 하나, 둘, 셋. 웃어볼게요. 그 순간 정원 위로 웃음이 한번 크게 번졌어요. 저는 그때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이 집 애들 다 잘하고 있다. 나도 이제 마음 편하게 웃어도 되겠다. 그날 야외 결혼식장에서의 저는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축하받고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신부였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집 문제였어요. 이제 태수 다리 생각하면 집부터 바꿔야지요. 회장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손사래부터 쳤어요.
아이고, 여보. 지금 사는데도 괜찮아요. 괜히 큰돈 쓰지 마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집에 살아요. 근데 회장님이 신문으로 살짝 저를 툭 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순자 씨. 괜찮아서 사는 게 아니고 방법이 없어서 버틴 거죠. 이제는 방법이 생겼으니까 좀 편하게 삽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러 간 집이 정원 있는 집이었어요.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조용한 동네, 도로에서 한 칸 들어간 골목 끝에 2층 주택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면 큰 정원이 딱 펼쳐지고 집 앞에는 휠체어도 오를 수 있는 완만한 경사로가 깔려 있었어요. 작은 나무 몇 그루, 화분 몇 개, 마당 한쪽엔 흙 냄새 나는 공간이 남아 있었죠. 아, 이런 데서도 우리 애들이 살아볼 수 있구나. 처음 봤을 때 솔직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여보, 여긴 너무 좋은 집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제가 또 미안해서 말렸어요. 그냥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 같은 데면 충분해요. 정원까지 있는 집은 우리가 좀 과한 거죠. 회장님이 조용히 저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한번 쉬고 웃었어요. 순자 씨. 태수는 바깥 흙도 제대로 못 밟고 살았잖아요. 하늘이는 맨날 실내 놀이터만 다니고 집 앞에 마당 조금 있어서 휠체어도 나올 수 있고 애도 뛰어다닐 수 있으면 그게 과한 집입니까? 사람 사는 집이지.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중얼거리니까 회장님이 말을 잘랐어요. 순자 씨.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살 집은 지금 있는 데면 충분하고 여기는 그냥 내가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 식구 생각하면 마당 있는 집 하나는 해줘야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서요.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더 말릴 수가 없었어요. 이사날 트럭이 도착하고 집 앞이 시끌시끌해지자 하늘이가 제일 먼저 뛰어다녔어요. 할머니, 진짜 우리 집이야? 여기 마당도 우리 거야? 아이 눈이 그야말로 별처럼 빛나더라고요. 태수는 휠체어를 타고 경사로를 조심조심 올라가다가 문턱을 넘어 마당에 들어와서는 한 바퀴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엄마, 응, 나 이제 휠체어 탄 채로 마당까지 나올 수 있네. 그 말 한 줄에 그동안 계단에서 헉헉거리며 등에 업고 올리던 시간들이 한 번에 떠올랐어요. 그래, 이제는 엄마 허리 안 끊어져도 되겠다. 제가 농담처럼 말했더니 태수가 웃었어요. 수진이는 집 안을 한 바퀴 돌고 나와서 정원 한쪽에 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데까지 와도 되나?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얼굴에는 좋은데 미안한 사람 표정이 그대로 올라와 있었어요. 제가 딱 잘라 말했어요. 좋으면 된 거야. 미안해하지 말고. 이 집에서 너도 태수도 하늘이도 좀 편하게 살려고 온 거니까. 그날 저녁 마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하늘이는 신발도 덜 신고 뛰어다니고 태수는 휠체어를 살짝 뒤로 젖혀놓고 하늘이 뛰노는 소리를 들으면서 웃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집 참 잘 왔구나. 그 생각만 했어요. 집이 정리되고 생활이 조금 자리 잡힐 만하니까 이번엔 수진 자리를 생각하게 되더군요. 이제는 며느리도 자기 이름으로 된 일터 하나 있어야지요. 회장님이 그렇게 말해서 우리는 근처 골목들을 같이 걸었어요. 큰 길가 말고 조용하지만 사람 발길은 끊이지 않는 골목. 그 끝쯤에 예전에 분식집이었는지
간판만 떼어낸 빈 가게 하나가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해가 살짝 기울어 들어오는 작은 공간이었죠. 여기 어때요? 회장님이 물었고 수지는 한참을 안 들은 척 서 있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너무 좋은데요. 결국 그 가게는 수진 이름으로 계약이 됐어요. 낡은 간판을 떼어내고 안에 페인트 칠을 새로 하고 작은 테이블 몇 개를 들여놓고 중고 커피 머신을 설치하고 하루하루 가게가 카페 모양을 갖춰가는 걸 보면서 수진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여기에 꽃 같은 거 놔두면 예쁠까요? 그렇지. 너 좋아하는 거 해. 너도 이제 사장님이야. 카페 오픈 첫날 아침, 수지는 앞치마를 메고 간판 스위치를 켰어요. 영업 중. 초라하지만 반짝이는 글자가 켜졌어요. 첫 손님은 마을에서 지나가던 아저씨였어요. 여기 새로 생겼네? 아메리카노 하나 줘요. 수지는 손에 땀이 날 만큼 긴장하면서 커피를 내렸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아저씨가 한 모금 마시더니 툭 던지듯 말했어요. 괜찮네? 앞으로 출근길에 자주 들러야겠네. 수지는 그 말 한 줄에 얼굴이 붉어지도록 기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진짜로 어디라도 도망가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 집이랑 카페랑 제가 지켜야 할 게 눈앞에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답했어요. 그래, 이제야 내가 제자리에서 서는구나. 정원이 있는 집과 작은 카페는 저한테 이런 장면으로 남아 있어요. 비로소 우리 식구들이 버티기 위해 가진 자리가 생긴 날, 그리고 그걸 끝까지 지킬 마음을 각자 마음속에 조용히 품게 된 날이었죠. 그렇게 해서 태수 식구는 정원 있는 집을 얻게 됐고 수진이는 자기 이름을 건 작은 카페를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회장님 옆에서 늦은 나이에 다시 살림을 꾸리게 됐고요. 주말이면 정원 있는 집에 들렀다가 평일에는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 마시고 저녁이면 회장님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제 하루가 됐습니다. 태수는 휠체어 탄 채로도 마당을 돌아다니며 웃고 하늘이는 우리 집 정원이라고 부르며 뛰어다니고 수진이는 에이프런을 두르고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멀리 해외로 나간 도윤 씨 소식은 가끔 회장님 통해서만 들을 뿐 다시 마주칠 일은 아마 없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다. 다들 자기 자리 찾아갔으니 이제 내 이야기도 여기서 끝이구나. 그날 밤 창밖 불빛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제 얘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어머니랑 회장님은 이제 정말 잘 사는 사람들 집에서 둘이 같이 지내신다. 넓은 집, 전망 좋은 창, 가끔 하늘이 데리고 놀러 가면 와, 진짜 회장님 집이다 싶은 그런 곳. 나는 정원 있는 집에서 휠체어 탄 남편이랑 잔뜩 뛰어다니는 하늘이랑 같이 산다. 낮에는 골목 끝 작은 카페에 나와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 잔을 치운다. 벌써 1년이 조금 넘었다. 그날도 그냥 그런 평범한 오후였다. 점심 손님이 빠지고 햇빛이 조금 누렇게 기울어가는 시간. 잔잔한 음악이 깔려 있고 나는 설거지 마무리하고 원두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고 울렸다. 어서 오세. 입에서 자동으로 나온 인사가 끝에서 살짝 끊겼다. 문 앞에 서 있는 얼굴 때문이었다. 코트 깃을 세운 남자 하나. 한 손에는 서류 가방, 다른 손은 주머니에 찔러 넣고 선 사람. 회장님 아들 도윤 씨였다.
심장이 한번 쿵 떨어졌다.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어떻게든 입꼬리를 올렸다. 오랜만이네요. 나름 차분하게 말했지만 손가락 끝은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러네요. 도윤 씨는 카페 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봤다. 카페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하늘이 그림이 붙어 있는 벽, 중고 테이블 몇 개, 작은 에스프레소 머신, 그리고 커피 냄새. 나는 괜히 앞치마 끈을 한 번 더 조여매고 짧게 물었다. 커피 드시고 가세요? 네, 망설임도 없이 대답이 돌아왔다. 커피 한 잔이요. 여기 사장님이 제일 자신 있는 걸로. 가슴이 한 번 더 내려앉았지만 몸은 익숙하게 움직였다. 원두를 갈고 포터필터를 끼우고 샷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계속 되뇌었다. 괜찮아. 그냥 손님 한 명. 그냥 주문 한 잔. 커피를 내리고 컵을 조심스럽게 밀어놓으며 말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늘 하던 멘트인데 그날은 내 귀에도 조금 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들렸다. 도윤 씨가 한 모금 마시더니 살짝 웃었다. 역시 잘 어울리네요. 이런 모습? 무슨 뜻인지 모를 만큼 둔하지는 않다. 그래도 묻지 않았다. 행주를 한 번 더 접었다 폈다. 손에 힘을 조금 더 줬다. 잠깐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머신에서 남은 물이 또르르 떨어지는 소리랑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먼저 입을 연 건 도윤 씨였다. 저 다시 한국에서 일하게 됐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회사 쪽으로 복귀했어요. 이제 올해 여기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말은 거기까지만 했지만 그 뒤에 붙은 문장을 나는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요. 잘 됐네요. 조심스럽게 그렇게만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그가 말을 이었다. 가끔 여기 찾아와도 될까요? 내 심장이 한 번 더 움찔했다. 그냥 커피 마시러요. 사는 얘기도 듣고 하늘이 얘기도 듣고 연락도 가끔 드리고 싶고요. 직접 다시 보고 싶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수가 없었다. 나는 컵에 묻은 물기를 닦는 척하면서 숨을 한 번 골랐다. 거절할 거면 지금이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스쳤는데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다. 네, 가끔은 괜찮을 것 같아요. 서로 안부 좋은 얘기면 저도 듣고 싶으니까요. 한 번쯤 떨리고 좋은 마음도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으니까. 도윤 씨가 조금 안도한 얼굴로 웃었다. 네, 그럼 가끔 연락드릴게요. 부담스럽게는 안 할게요. 그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말을 꺼냈다. 요즘 산도 다시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예전처럼 그냥 혼자 걸어보고 숨만 쉬고 오는 산. 그 말에 예전의 얼굴들이 떠올랐다. 둘이 산길 걸으며 서로를 핑계 삼아 현실에서 도망치던 시간들. 도윤 씨가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혹시 언젠가 정말로 그냥 걷고 싶다, 올라가 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들면 말해주세요. 제가 앞에서 길만 잡고 갈게요. 그 이상은 안 할게요. 직접적으로 다시 만나자라고 말한 건 아니었다. 그런데 그 말은 분명히 한 번쯤은 예전으로 돌아가 보고 싶다는 뜻이었다. 내 안쪽이 한 번 더 흔들렸다. 좋지. 당연히 좋지. 그런데 그 길을 한 번 더 가면 나는 또 어디까지 미끄러질까? 입술을 한 번 깨물고 너무 선명한 대답은 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생각이 정말로 날 때가 있으면요. 그때는 제가 말할게요. 사실 그 말 속에는 아마 말 안 할 거예요가 조금 섞여 있었다. 그래도 완전히 문을 닫지도 확 열지도 않는 선. 지금의 내가 겨우 낼 수 있는 중간 정도의 대답. 도윤 씨가 그 말을 듣고 잠깐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럼 기다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가끔 혼자 산에 가고 가끔 여기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정도로만 옆 동네 사람처럼 살아볼게요. 그 말은 조금 다행이고 조금 아쉬웠다. 잔에 남은 커피를 다 마시고 계산을 마친 뒤 그가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잘 지내세요, 소진 씨. 정말로 잘 지내세요. 가끔 연락드릴게요. 부담 안 되게. 나는 이제는 웃는 얼굴로 대답할 수 있었다. 네, 잘 지내세요. 가끔 정도는 괜찮아요. 여기 오시면 커피는 똑같이 나갈 거예요. 문이 열리고 종이 다시 딸랑 울렸다. 그리고 조용히 닫혔다. 카페 안에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다. 손을 내려다보니 아직도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래도 이번엔 안 따라 나갔다. 예전 같으면 흔들리는 쪽으로 몸도 같이 움직였겠지. 산으로, 어딘가 멀리로, 나를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하지만 그날 나는 끝까지 카운터 안에 서 있었다. 커피 머신 옆 하늘이 그림 아래 내가 버티려고 만든 이 작은 가게 안에서. 집에 돌아가니 정원에서는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 하늘이 자전거 타는 걸 보며 웃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데서는 시어머니와 회장님이 좋은 집에서 건너온 사람들처럼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에게 아직도 조금 떨리는 마음이 남아있어도 끝까지 서 있는 자리는 결국 내가 지키겠다고 선택한 곳이구나. 나는 카페를 선택했고 남편과 아이, 정원 있는 집을 선택했고 시어머니와 회장님은 서로 기대 사는 좋은 집을 선택했고 도윤 씨는 다시 나를 가끔 찾아올 것 같다. 각자 자기 숨 쉴 곳으로 돌아가는 것. 아마 그 이후로도 도윤 씨는 가끔 카페에 올 수도 있고 가끔 안부 연락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럴 때마다 나는 아마 오늘처럼 말할 것이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그 한 줄 안에 예전의 마음과 지금의 선택과 앞으로의 거리를 다 섞어서 그게 내가 선택한 마지막 장면이다.